네. 네 번째 책입니다. 소설의 원제는 라 파մ et le pantin, 직역을 하면 여인과 꼭두가 귀쯤 됩니다. 작가는 프랑스 작가 피에르 루이스고요. 흔히 그 벨 에포크라 불리던 시대에 부르주아 남성들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 사생활과 공적 생활을 완전히 분리했던 당시의 그 남성들, 그리고 또 작가 자신의 어떤 내면, 또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논할 때 이 사람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.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그 공적 세계에 몸이 건조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적 생활을 아주 극도로 자극적으로 끌고 가는데요. 이 작가는 자신이 그런 글을 쓰고 직접 자신이 또 쓴 대로 또 실행합니다. 자신을 그 외부로 노출하는 것을 피하려고 가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워낙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결국은 알려질 수밖에 없었죠. 당시 그러니까 1894년 그 파리의 카페에서는 세 사람만 모이면 다 이 작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30만 부, 당시로서는 뭐 기록적인 판매 부수였다고 해요. 그때 작품이 바로 빌레티스의 노래인데 이 사람의 절친인 그 드뷔시가 여기에 곡을 붙였죠.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 시집이 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. 지금은 뭐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이 소설에는 부유하고 나이든 그 남자가 우연히 어떤 여린 여자를 만나서 집착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을 훤히 다 꿰뚫고 있죠. 어느 순간에는 적당히 받아주고 또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. 뭐 돈, 뭐 집 등등. 또 어느 순간에는 서슴없이 안면을 또 몰수하고 종적을 감춥니다. 남자가 집요하게 원하는 것은 결코 절대 들어주지 않죠. 그럴수록 남자는 더욱 이 여자에게 집착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져듭니다. 어디선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본 그런 드라마죠. 이런 변덕과 모순 두 얼굴이 과연 이 여자를 악녀로 만드는 걸까 생각해봤습니다. 사실 이 여자는 그 가난한 환경에서 어머니, 홀어머니를 뭐 책임지고 혼자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강인한 여자입니다. 동시에 또 자기한테 그 주어진 삶을 또 즐기죠. 최대한 즐기면서. 그렇지만 또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여자이기도 합니다. 여자는 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이고, 또 여자의 변덕이나 모순, 어떤 여러 가지 얼굴, 사실은 그거는 남자의 의식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, 여자와는 사실 뭐 별로 관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. 여자는 자신의 삶을 살 뿐이죠. 파음파탈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파음파탈과는 거리가 좀 멀고, 진짜 파탈한 건 대개 다 남자이죠. 이 소설에서도 남자는 상당히 좀 바보스럽지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.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당당한 부르주아의 남성, 이 남성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그 낯설고 또 어린 여자, 뭘 해도 도저히 이 여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알 수 없는 여자, 그녀를 갖고 싶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여자. 이 남자는 갈수록 피폐해지면서 또 욕망은 극에 달합니다. 어떻게 해서도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어떤 세계인 거죠. 이 여자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,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타인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갈망하고 집착하는 이 이야기입니다. 그 벨 에포크가 만들어낸 그런 세계의 사랑 이야기. 루이스는 어떤 감각에 되게 충실했던 사람이고요. 감각이야말로 사랑의 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 감각은 어떤 시적인 상상력에만 머물지 않고 그의 몸이 감각 그 자체를 실현하는 그 감각 기계가 됩니다. 그 감각에 대한 무한한 어떤 상상력이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익살과 풍자를 만들어냅니다. 이런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시나 소설,
속에는 뭐 윤리나 어떤 생의 의지 따위가 별로 없습니다. 점점 사랑이 윤리와 동의어가 된 세상에서 감각, 관능의 감각은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죠. 이 사람에게 여성은 그 단지 관능의 매개체 정도, 어떤 피사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. 관능의 삶을 살았던 거죠. 이 사람 연구자들, 전문가들은 그가 색정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. 물론 독자들이 이 단어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지는 좀 궁금하네요. 누군가가 색정광이라고 알려지면 그 사람 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좀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성에 대한 어떤 관념과 그 또 현실이 어긋나거나 극렬하게 또 이제 불허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뭐 사데 작품이나 조르주 바타유 눈 이야기 같은 것도 다들 읽기는 하죠. 굉장히 그 센 이야기들이죠. 이 소설 욕망의 무한대상은 그러니까 그 피에르 루이스 사후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발간된 책들, 뭐 수잔 손턱은 이 세계의 걸작이라고 일컫는 그 혹은 또 포르노그라피 예술적 성과라고 평가하는 그런 작품 세자매와 어머니, 이건 이제 그 사후에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거고 또 거의 하드코어에 가까운 그 풍자 집이 있는데 어린 소녀들의 가정교육 지침서, 저도 뭐 살짝 보긴 했는데 굉장히 하드코어합니다. 이런 작품들과는 다르게 생전에 좀 아주 공식적인 영로를 통해서 출간되었고요. 이후에도 이 사람의 어떤 대표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. 피에르 루이스 전문가 중에 장폴 구종이라는 사람의 인터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피에르 루이스는 섹스의 끝이 어딘지 느끼고 싶었다고 합니다. 인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또 거기에 몰두했다고 해요. 일상적인 그 성생활의 모든 측면과 깊이를 뭐 경험해보고 싶었다고도 하고요. 그것을 이제 시와 소설, 사진으로 옮겨놨습니다. 이 사람의 작품 사진집들도 꽤 많이 나와 있고 매년 이 사람의 그 사진집들이 프랑스에서는 다시 이렇게 출간되고 하기도 합니다. 2000대 초반에는 이 사진집만 모아서 전집이 출간되었다는 것도 있었고요.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판타지와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피에르 루이스의 상상력은 어떤 성적 판타지를 추구하고 뭐 실현하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환상이나 상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환상이 정서적인 측면이라면 상상은 좀 다분히 이성적인 측면이 아닐까. 거기서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나 어떤 작품 혹은 뭐 창조성이 발휘되는 게 아닐까 뭐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느끼고 상상을 합니다. 글과 사진, 섹스 이것들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상상력의 윤활유일 뿐이죠. 말년에는 또 거의 뭐 절필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막대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지만 자기 존재를 또 숨기고 또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또 극도로 피했죠.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면 책 따위는 출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. 물론 이제 평생 읽고 쓴 사람입니다. 그쪽에서는 평가는 뭐 피에르 루이스를 상상하는 인간이라고 하고요. 일종의 유의나 말장난처럼 특정한 분야의 감각에 집중을 했지만 또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프랑스어가 출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스타일은
스타일 그 자체로 보면 뭐 플로베르 와의 어떤 유사점들을 얘기하는데요. 그쪽에서 이제 평가는 그렇습니다. 플로베르 이후에 가장 그 아름다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작가였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앙드레 지드와는 어린 시절 그 중학교부터 친구였고요. 앙드레 지드의 그 어릴 때 그 첫 책에 서문을 썼고 두 번째 책은 또 표지까지 만들어줬다고 해요. 이미 10대에 거의 뭐 수백 편의 시를 썼고요.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프랑스인들 뭐 말라르메나 베를렌느 르꽁트릴 뭐 네노라는 시인들이 이때 그 청소년이었던 이 피에르 루이스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. 지드와 이제 피에르 루이스는 몇 년 후 조금 커서 결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혹지 않은 뭐 앙드레 지드의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. 피에르 루이스는 자기는 그 레즈비언의 그리스 고대의 레즈비언을 다룬 그 시 빌리티스를 써서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또 주로 그런 이야기를 다뤘지만 현실에서 이 그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피에르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는 또 오스카 와일드가 있습니다. 피에르 루이스가 이제 20살 때 이제 런던으로 가서 오스카 와일드를 만나죠. 무척 그 오스카 와일드가 피에르 루이스를 무척 좋아해서 물론 이제 연정을 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. 자기 희곡 그 살로메를 피에르 루이스에게 헌정하기도 했답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호텔에서 그 침대 하나에 베개 2개 그리고 또 그의 그 연인이죠 알프레드 더글라스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게 된 그 피에르 루이스가 그걸 참 참지 못하고 절교를 선언했다고 해요. 그래서 오스카가 그렇게 말했다는군요. 나는 단지 친구를 원할 뿐인데 참 어렵다. 그럼 나는 연인만 있을 팔자인가?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요? 아무튼 사포도 그렇고 사포의 이야기도 그렇고 레즈비언 이야기들 그렇게 시로 써서 그렇게 성공을 거뒀는데 남자와 남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뭐 약간 미스터리이긴 합니다. 피에르 루이스와 드뷔시 사이의 우정은 꽤나 이제 알려진 이야기죠. 그리스 레즈비언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그 시 빌리티스의 노래 중에서 그 빌리티스 노래를 이제 드뷔시가 곡을 붙였죠. 이 몇 년 후엔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나는데 이유가 드뷔시가 바람을 피워서 젊은 여인과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떠나버린 것에 엄청난 또 분노를 했다고 해요. 그 이후로 이제 드뷔시를 안 보게 된 거죠. 이 굉장히 보수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당시에 그 드레피스 사건에서도 반 드레피스 진영에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그 평상시에 항상 그 귀족의 혈통을 좀 고집을 했었고요.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 이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절연을 주로 하고 이제 칩거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그리스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를 하고 또 당대의 아주 꽤 유명한 논쟁을 촉발합니다. 몰리에르는 꼬르네유 최고의 걸작 뭐 이런 식의 어떤 표절 논쟁을 일으키죠. 시인이자 소설가 뭐 고대 그리스 문학 전문가였고 뭐 10개의 외국어 또 무려 중국어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뭐 르네상스인이죠. 이 사람에게 글쓰기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. 이게 즐거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또 뭔가 대단히 올바른 주장을 펼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일을 성찰하는 것도 아니고 성장은 더욱도 아니었고
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또 결코 아니었습니다. 특별한 이유, 뭐 써야 할 이유가 있거나 또 그런 이유를 애써서 만들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. 단지 자기가 느끼는 감각, 그걸 표현하고 싶다는 어떤 유일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쓰는 건 뭐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쓰는 게 삶이 되면 좀 그런 삶은 좀 가엾은 삶이 아닐까라는 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욕망의 무고한 대상이었습니다.